자, 오늘은 우리 이제 컴파일러 입문 교재를 가지고 형식 언어 관련된 강좌를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재 1장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OCW로 이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촬영이 안 됐으면 하는 분들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일단 이제 입문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포멀 랭귀지 시어리를 컴파일러라는 이제 기술을 하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녀석은 이제 컴파일러라는 이제 툴이 되고요. 이 컴파일러라는 툴을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컴파일러의 입력이 보고 컴파일러의 출력이 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어떤 이제 블랙박스 모델로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컴파일러 입력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들, 소스 코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되죠. 소스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컴파일러의 출력은 컴파일러 출력은 뭘까요?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에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으로 뭐 나오죠? 스트링 파일들, 바이너리 파일들. 보통은 이제 컴파일러 아웃풋은 오브젝트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파일 또는 오브젝트 코드. 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다시 뭐 링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executable 파일들, 라이브러리 파일들로 이제 전형 변환이 되게 되죠. 소스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파일로 바뀌는 이제 일종의 변환기 역할을 하게 돼요. 트랜스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게 돼요. 컴파일러 입력은 일반적인 소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저수준의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수준의 누가고 친한 파이럴 프로그래밍 랭귀지면 누가 쓰기가 편할까요? 경영자, 사람, 유저, 쓰기에 적합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입력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오브젝트 파일은 앞에 거하고 이제 대비를 해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로우 레벨. 저수준의 그러한 형태의 결과물들. 누가 처리하기에 적합한 머신이 처리하기 적합한 CPU에서 동작하기 적합한 그런 형태의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이 쓰기 적합한 그런 언어로 작성된 결과물들이 기계에서 실행되기 적합한 형태로 변하는 변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람이 쓰기에 적합한, 그건 기계에서 실행되기 적합한. 어떻게 보면 컴파일러라는 녀석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파트 그리고 그 배에 있는 하드웨어 파트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의 특징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파일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력의 구조, 형태, 특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무엇도 잘 알아야 되냐면
오브젝트 코드들의 구조 특징, CPU의 어떤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잘 알아야지 어떤 하드웨어에서 잘 실행되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양쪽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컴파일러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랭귀지의 종류들, 특징들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컴파일러가 뭐라고 그랬죠? 하이레벨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을 로우레벨 오브젝트 코드로 바꾸는 트랜스레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레이터의 특징들을 쭉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컴파일러가 가지는 특징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컴파일러 말고도 뭐 인터프레터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요. 프레임 프로세서 같은 여러 종류의 트랜스레이터들이 있어요. 쭉 한번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소스 프로그램을 다루고 오브젝트 코드 파일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이제 잠깐 뒤에서 보겠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랭귀지가 필요하죠. 랭귀지의 개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프로그램 랭귀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랭귀지가 더 많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접해본 신선한 언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오래된 언어. 오래된 언어는 어떤 게 좀 여러분들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C는 좀 오래됐죠. C는 오래됐어요. 자바는 C보다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진 언어. 그 뒤에 나온 언어들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언어 혹시 계시고 있을까요? 고 같은 구글에서 만드는 고 같은 랭귀지, 고랭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조금 더 앱을 잘 만들기 위한 포툴링 같은 것들, 자바에서 조금 약간 변형된 형태, 예상되는 포툴링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스위프트 같은 것들, 또 새로운 언어도 이제 해당이 되죠. 일단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위한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유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사실 C 컴파일러로 자바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또 반대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윈도우즈에서 동작하는, 그래서 윈도우즈 OS에서 파일 머신을 위해서 실행 파일을 내는 그런 컴파일러를 가지고 리눅스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립스 아키텍처나 백스 머신 같은 그런 아키텍처를 등장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실행 파일 가지고 그대로 리눅스나 혹은 핸드폰에 업로드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행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가 존재하는데 이 하드웨어에 따라서 컴파일러도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의 개수, 하드웨어의 개수, 이 두 분만큼 컴파일러의 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컴파일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컴파일러를 다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러한 일들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컴파일러의 어떤 구조를 굉장히 이제 모듈러하게 구성을 하게 돼요. 모듈러하게 구성을 해서 복수의 굉장히 다수의 언어와 다수의 하드웨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를 잘 디자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상에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컴파일러를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 과정들을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이 존재합니다. 자동화 도구들도 한번 할 거예요. 모든 부분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랭귀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부분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랭귀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랭귀지라는 특징, 언어의 특징은 두분두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가 기계, 나우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된 게 랭귀지고요. 프로그램 랭귀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과 기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랭귀지라는 녀석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툴이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사고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언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언어를 한번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습득하고 나면 그 언어를 기준으로 또는 그 언어의 한계 하에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한계에서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생각을 뭘로 하냐면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고가 전부 다 한국어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영어로 사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그 친구는 이제 영어권의 이제 네이티브가 이제 해당이 되죠. 원래 영어로 계속 공부하고 영어로 사고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한국어를 아주 공부하고 한국어를 습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전부 다 한국어로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 뭐 이런 거. 집에 새로 산 게임 있는데 언제 집에 가서 할까? 모든 잡담,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내용들도 전부 다 한국어로 생각합니다. 왜 한국어로 생각할까요?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딱 멈춰지게 됩니다. 한국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어떤 개체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표현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요.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하기 까다로운 개념들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제 좋은 프로그램 랭귀지가 되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정의돼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저기 있는 것처럼 5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잘 정의가 되고 잘 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나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에 적합한 그러한 언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언어의 개념이 명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부분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틀에서 문법적인 구조가 완벽해야 된다. 문법적인 구조가 클리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의미 구조가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문법 구조와 의미 구조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구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 구조가 되려면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이렇게 뭐 영문에 대한 구조, 국문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가요?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규칙들 이런 규칙들이 이제 문법적인 구조. 그래서 우리가 신탁스라고 부릅니다. 신탁틱 스트럭처가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언어는 대부분 다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들. 시언어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어에서의 어떤 뭐 함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문법 구조.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한다, 선언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 시언어에서 함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리턴 타입이 나와야 된다던가, 리턴 타입이 나오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죠? 함수에 뭐가 나와야 되죠? 함수에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함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죠.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방패 이름이라고 바로 내게 변환하면 이제 모두 다 이제 트리거가 돼요. 뭐가 나야 되죠? 네, 바로가 나야 돼요. 바로. 세상에. 바로가 나야지, 바로가. 문법 규칙은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나와야 되는 것들이 빠지게 되면 이제 꼭 나와야 돼요. 바로는 함수의 이름하고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그 구분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죠? 파라미터 리스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옵셔널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규칙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닫는 가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중괄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바디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를 끝나게 됩니다. 이런 어떠한 규칙들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이런 규칙들이 전부 다 synthetic structure, 문법적인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플레어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되고 저런 식으로도 써도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모호하게 되고요. 분석하는 이제 분석기 혹은 트랜스레이터, 컴파일러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이런 문법적인 구조가 여러분들 보통 랭귀지 배울 때 프로그램 랭귀지 외에도 일반적인 이제 내추럴 랭귀지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함수의 이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지 함수의 이름 결정할 때는 규칙이 있죠? 그런가요? 네. 규칙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시언어에서의 어떤 함수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한 규칙. 띄어쓰기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쓸 수 있을까요? 언더바 같은 거 쓸 수 있지만 느낌표, 그 다음에 S-sign, 샵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죠. 시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이런 규칙 모두 이제 문법적인 구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멘틱스, 의미 구조가 이제 명확하고 이제 클리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시멘틱스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고민을 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난 학기에 혹시 PH 수업 들으셨던 분? 일부가 있고 수업 초반에 여러분들이 의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상한 심벌들 나오고 좀 복잡한 구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의미 구조를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했는데 우리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의미 구조, 시멘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로는 mea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그램의 meaning, 프로그램의 의미가 뭐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 라는 거고요. 보통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튜링 머신 계열의 모든 녀석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녀석은 어떤 이제 상태를 가지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컴퓨터에 메모리 존재하죠? 네, 메모리 같은 것들,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 메모리가 존재해요. 프로그램이라는 녀석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냐? 실행되기 전의 상태를 실행되고 난 다음에는 메모리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맞나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도 메모리 상태가 똑같으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된 거와 똑같죠. 똑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핵심만 뽑아가지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실행 전 상태하고 그 다음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메모리가 이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심플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상태와 상태를 이렇게 메모리 상태를 전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심플한 프로그램을 한번 볼 거예요. 1부 구조만. 심플한 프로그램 세그먼트죠. 이것만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정보를 이제 더 넣도록 하죠. 아까 그 메모리와 메모리의 어떤 트랜지션 문제라고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Y C 언어라고 치고 전부 다 인트 타입으로 정의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 격자를 우리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x는 10이었고 y는 5, 카운트는 100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주어지게 되면 메모리 상태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x는 10, y는 5, 카운트는 100. 어때요? 메모리가 달라졌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졌죠.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이 뭐를 하는 건지 크기를 비교한다던가 전체 이제 값을 증가시킨다던가 이러한 문법적인 구조하고 별도로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관련된 그런 의미 구조들이 클리어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초기에 배우신 C 언어 같은 경우 문법 구조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의미 구조는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체력 회복에 잠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체력 회복보다 지식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좀 클리어해 보지만 여기 뭔가 약점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자, 가령 코드를 약간만 더 알려줄게요. 이런 코드. 의미 없는 코드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C 언어의 문법에 그냥 잘 맞춰가지고 쭉 이제 디파인을 했고요. 이러한 익스프레션이 이제 들어가 있죠. 저 x가 y보다 크냐라고 묻는 익스프레션은 어떤가요? 그래서 항상 사례겠죠. 현재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메모리 상태가 바뀌면은 이제 참고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이 녀석 항상 풀 거예요. 항상 풀 거예요. 풀을 거기 때문에 루프를 둘 거고요. 인포도 풀 거기 때문에 항상 카운트가 증가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 같은 것들 하나 이제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 한다라고 해보죠.
현재 상황에서 이 카운트라는 녀석은 항상 n보다 클까? 그러면 이 녀석은 항상 3일까요? 거짓일까요? 3인가요? 거짓인가요? 3이라고 하신 분은 왜 3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rue 카운트가 항상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대기였고요. 값이 증가가 된다는 걸 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루프가 돌면 그때 맞아요. 맞나요? 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짓은? 왜 거짓이라고 생각하나요? C 언어의 특징상 이런 인트라는 변수가 일반적인 정수하고 같냐? 수학에서 어떤 정수하고 같느냐? 같나요? 다른가요? 네, 다르죠. 그 녀석은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값의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저기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게 항상 가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면으로 봤을 때, 논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항상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시험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 뜻하는 거 같나요? 저 익스프레션은 어떤 걸 뜻하는 거 같아요? 어떤 걸 뜻하는 거 같나요? 저하고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이게 지목을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테스트 눈동자를 흔들리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네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본인이 딱 봤을 때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카운트나 아래 이제 X, Y 이런 거 보면서 찾을 때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더 나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왔네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어떤 수식이라고 보게 되면 어떤 의미죠? 수학에서의 수식이라고 보면 y가 카운트보다 크고 x보다 작은 그런 의미죠. C 컴파일러로 이거 프로그램 넣고 돌리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컴파일돼요. 컴파일됩니다. 제 스페셜 컴파일러는 워닝 메시지 같은 것들은 찍힐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컴파일돼요. 컴파일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수학에서의 익스프레션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동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를 C 코드로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 y 같고요. 동시에 어떻게 되죠?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렇게 쓰더라도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요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봤을 때 트루인가요, false인가요?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이 케이스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녀석의 값은 false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C에서 이게 왜 조작이 되느냐? 컴파일이 되고 정말 실행이 되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C 언어에서는 볼레인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 언어에서 볼레인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참과 거짓을 대신 C 언어에서는 뭘로 다루죠? 정수영어. 정수영어로 다루고 0과 0이 아닌 값 가지고 다루게 돼요. 그 값을 가지고 true나 false를 비교하기 때문에 볼레인 타입과 정수영의 이 관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합 파트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연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 개의 수기 비교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합 파트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비교하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카운트하고 y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값은? false에 해당이 되고요. false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0이에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생기나요? false하고 x라는 정수형 변수하고 비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하고 뭘 비교하게 되죠? 0하고 x를 비교해요. 0도 인티저 타입이고 x도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저 결과는 뭔가요? 현재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이제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이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제대로 동작할까요, 안 할까요? 이 값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 동작을 하다가 특정한 값이 돼버리면 엉뚱하게 실행돼요. 그런 일들이 런타임 시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시멘틱스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시점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바 프로그램 기지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반면에는 제가 속도를 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자바에서는 불가능해요. 자바에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바는 볼레인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볼레인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0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 결과가 false로 나오게 되고요. false하고 숫자하고 정수형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타입 미스매치로 익스프레션은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시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가 시멘틱스가 잘 정리가 되어있다면 이러한 아주 사소한 에러 같은 것들을 잘 잡아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시멘틱스가 부정확하게 만약 정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시멘틱스가 많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컴파일이 되는데 뭐 실행이 갑자기 안 되던가 어떤 때는 잘 동작을 하다가 특정을 하게 되면 갑자기 동작을 안 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누가 고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좋은 프로그램 매기지에 대한 이제 신텍스, 신테틱 스트럭처도 중요하지만 시멘틱 스트럭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디테일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항목의 신뢰성 파트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짠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보자.
의도한 건 카운트를 계속 증가하고 싶었는데 내가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온통같이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맞아요. 신뢰성 같은 것들이 저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프로그래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좋은 언어. 당연한 표현인가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내가 얘기한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엉덩이 한다는 돼가지고 뭐 싸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 혹은 조별 과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팀원들과의 어떤 인터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한 거는 고양이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상한 알 수 없는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자신의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게 올바로 전달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면 그 언어의 어떤 한계 하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의 특징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운 언어 가장 먼저 배운 언어 뭔가요? 시언어. 시언어를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시겠죠. 시언어를 가장 먼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시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대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절차적인 방법대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시언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언어와 이제 저급 언어 사이에 이제 섞여 있는 양쪽의 특성을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인데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이제 저성능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게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직접 액세스라던가 뭐 특정한 주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간, 메모리 공간 직접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레지스터 같은 것들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언어로 프로그램 만들면 어떻게 여러분들 하죠? 다음 뭐 세팅하고 조건은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 뭐하고 그 다음 단계 또 뭐하고 이런 어떤 순서 절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시언어를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들로 올라가면서 이제 뭐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것도 배우고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이제 문제의 분석이나 해결을 OOP적으로 이제 해봐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죠. 자바의 여러 가지 특징들, 클래스 같은 특징들을 쓰지만 시작 코드는 C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 절차적인 형태. 문제 해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OOP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배운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배운 프로그램 랭귀지가 절차형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왔을 때 그거에 적합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건데 그 언어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 생각들 사고방식을 좀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특징도 존재하고요. 일단 한쪽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고방식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지금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인터프리테이션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 한 가지를 생각했다가 이걸 어떻게 영어로 바꾸지? 라는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사고 방식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저러한 이제 특징 때문에 랭귀지를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익숙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언어 배울 때하고 똑같아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을걸요?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써야죠. 읽고 쓰고 말하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에 계속 노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잘하려면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프로그래밍하고 많이 코드를 읽고 많이 프로그램 실행하고 분석하고 경험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초기에 잘 골라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미 시언어를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알아봐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특징들로 이제 볼 것들 이제 호환성, 신뢰성, 모듈화 효율성인데,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한시 수업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한시 수업은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3시 수업은 어중간하게 자고 와가지고 확실히 자고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호환성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윈도우즈 환경에서 시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일을 리눅스에서 하고 있을 거. 윈도우즈에 있는 소스를 그대로 리눅스에 가져다가 컴파일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냐? 어떤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랭귀지별로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시언어는 호환성을 이제 그 안시시라는 표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개발된 모든 C 소스 코드를 그대로 뭐 리눅스나 다른 개발 환경에 가가지고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실행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도 분명하게 다르고 해당 컴파일러가 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별로 이제 다루는 어떤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체 코드를 뭐 다 뜯어붙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들어놓은 코드를 다른 데 가져가서 쉽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호환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높으면 랭귀지를 사람들이 쓰기가 더 편하게 되죠. 내가 한번 개발된 것들을 어디에든 이렇게 옮겨가면서 쓰기가 편하게 되죠. 이게 아주 잘 지원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뭐죠? 자바, C샵. 아주 잘 지원됩니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이제 실제 네이티브 환경에서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 환경이 별도로 제공이 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호환성이 이제 아주 좋고 신뢰성 얘기는 이제 아까 잠깐 했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장을 이제 해줘야 돼요.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저거 보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을 할 거냐 이런 거.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하는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없이 계속 잘 터빈 제어 같은 것들 해가지고 문제없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큰 사고로 발생이 되겠죠. 큰 사고가.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뉴스를 찾아봤을 텐데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드 같은 것들, 고고도 미사일 이렇게 나왔을 때
미사일을 맞추는 이런 어떤 이제 MD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초창기에 이제 히트했던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이제 약간 있을 텐데 그게 거의 이제 초기에 이제 히트했던 걸프전에서 히트했던 미사일입니다. 이라크에서 쏘는 미사일들을 격추시키는 미사일. 근데 이게 항상 제대로 동작을 했느냐? 안타깝게도 항상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았어요. 운용 시간이 이제 일정 시간 이상이 돼버리면 내부적으로 어떤 그 레이더의 레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변수의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기에 한 며칠 정도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운행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지면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변수. 미사일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 속도가 보통 마하 3, 마하 4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 깜짝하면 미사일이 손아프 가 있는 한 1초 정도 깜빡하면 만 1km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의 어떤 그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미사일이 이미 떨어져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이제 경량 같은 것들이 이제 폭파된 그런 사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파트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듈화는 여러분들이 그 객체 제한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것들 하면서 클래스 같은 개념으로 많이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커다란 부분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고 자기의 쪼개진 모듈들을 이제 결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재활용하고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낮추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모듈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죠. 클래스 같은 개념들 이제 대표적인 모듈화 대사용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보통 이제 제공이 되죠. 자바에서는 클래스와 이제 패키지 같은 것들로 이제 모듈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소프트웨어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온전히 나의 손을 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지는 일들이 없죠. 여러 라이브러리들,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느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역시 좋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가져야 되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아주 중요하죠. 초창기 이제 자바가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효율성 실행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냐에 대한 회의성이 많았습니다. 보통 직접 그 네이티브를 실행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초기 자바 모델이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죠. 3배 늘리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C로 만든 프로그램이 1초면 끝날 일이 1000초 걸리고 1시간이면 끝날 일이 1000시간이 걸리고 하루면 끝날 일이 얼마? 1000일. 1000일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테스트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러한 어떤 디버깅 과정과 개발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내가 오늘 테스트해서 결과가 내일 아침에 나올 테니까 내일 아침에 보고 수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자바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년 있다 결과 보고 수정하게 된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프로그래밍의 효율성. 확장성이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가진 기능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타입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타입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령 타입을 만들 수 있느냐 시험을 만들 수 있나요?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 정령 타입 만들죠. 그 다음에 자바나 C#, C++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클래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좋은 기능들을 가져다 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한 모듈은 뭐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C 같은 어떤 그런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기능들을 가져왔으면 자바로 프로그램 설계하는 거를 객체 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잘 설계하고 속도도 역시 높일 수 있는데 자바에서 혹시 C 언어 기능들을 쓸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 어떤 C 언어 기능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 언어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자바에서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혹시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비로운 미소로 이렇게 많죠.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통하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시언어에서 자바 언어에서 들어간 C 언어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가져다준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 JNI라고 부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 앱 혹시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만약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연산, 시간 많이 걸리는 일 그런 것들은 자바로 코딩을 다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C나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호출해다 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속도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장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 좋은 프로그래밍 환경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ID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컴파일러만 그냥 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 프로그래밍 하려면 텍스트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에디터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초기에 자바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바 어떤 걸로 공부하셨나요? 개발 툴? 초기에 자바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공부할 때는 자바가 아이디를 제공을 안 해줬어요. 메모장 같은데 울트라이트 혹은 어떤 텍스트 편집기 같은 거에다가 그대로 타이핑하고 컴파일을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잡아주는 게 당연히 없겠죠. 메모장 같은 데서 여러분들 C 코딩 한다고 에러 잡아주나요? 아니죠. 요즘에 아이디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타이핑하는 순간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죠. 빨간 줄이 쳐진다던가 혹은 이미 선언된 변수나 멤버들이 있으면 자동 완성을 해준다던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죠. 대표적인 아이디 아주 편하게 쓰는 그런 아이디 중에 하나가 이제 MS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디 해당이 됩니다. 정말 아이디는 비주얼 스튜디오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저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의 어떤 바틀렉 같은 것들 내가 짠 알고리즘이 어디가 가장 속도 저하가 심하다 어디가 많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라 라고 알려주는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프로파일러 나오고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내 알고리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 역시 그런 이제 프로그램 환경 툴들로 나오고요.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매틱 디버깅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디버깅 많이 하시죠?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서 변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뭐 조건 정말 제대로 통과하는지 테스트하는데 디버거들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못하고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생긴 부분을 자동으로 고쳐주는 거죠. 굉장히 편하겠죠. 사람과 동시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밥그릇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하면은 요즘에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는 코드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들이 시장이 됩니다.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프로그램 랭귀지 배울 때 저런 별 같은 거 많이 찍어보셨나요? 리폼을 하고 for 루프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러한 이미지나 이러한 텍스트된 거를 주면 이거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모양을 이렇게 딱 바로 찍어가지고면은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이제 포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듭니다. 이런 거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뭘까요? 베이스 기술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컴파일러 기술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러 구성과 관련된 활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기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러한 이제 요소들을 갖추게 되면 좋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이 컴파일러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어진 소스 프로그램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여기다가 라이팅을 해줍니다.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했고요. 남은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그러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쭉 훑어볼게요. 약간 이제 잘하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코볼 같은 것들. 코볼은 이제 상업용 프로그램 랭귀지 해당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코볼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볼을 안 배우시죠? 코볼을 배우는 학교가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수요는 필요한데 공급은 거의 없는. 네, 아주 좋은 시장 같나요? 코볼 랭귀지를 아주 능숙하게 하면 어디에서 일하기가 좋을까요? 일본에서 일하기가 좋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된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코볼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식 말 그대로 아까 컴파일러가 뭐라고 그랬죠? 트랜스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포뮬라 수식을 우리가 실제 실행시키고 결과를 보기 위한 어떤 머신에 적합한 형태를 바꾸는 포뮬라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트란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마커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커스 노멀 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역시 포트란도 아직도 사용이 됩니다. 포트란도 아직도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다음은 어떤 것들이 뭐냐? 알골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랭귀지의 어떤 계보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언어가 이 알고리라는 언어인데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이 알고리즘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고요. 왜 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 관련돼서 꼭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구문 구조가 제어 구문 구조가 다 이 알고리즘에서부터 파생이 됐어요. if 같은 것들, while, 반복 구문 구조 같은 것들.
여기서 처음 디자인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른 언어들에게 다 영향을 주면서 많은 언어들이 이 품은 안 가진 언어 여러분들 저희 중에 있나요? 없죠. 파일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이 쓰는 제어 부족, 부문 반복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문법 형태로 포멀한 그래머로 잘 표현을 해서 제공이 된 첫 번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어요. 미국 계열에서 많이 쓰는,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C 언어라면은 유럽 쪽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는 파스칼 프로그래밍 랭귀지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못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파스칼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내 수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해당이 되고요. 비리트라는 비리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발음으로 들으니까 비리트라고 있는데 비리트라는 친구가 죄송합니다. 비리트라는 분은 만든 파스칼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고 저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관점에서 굉장히 잘 정의된 언어예요. 굉장히 잘 정의해서 세계적으로 잘 정의해요. 그래서 다른 문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언어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가 이제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습니다.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에이다는 역시 파스칼과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인데요. 혹시 에이다라는 사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에이다라는 이름? 에이다. 어떻게 들어봤나요?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 여성이라는 타이틀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머.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알려진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프로그래머 랭귀지. 혹시 시를 좋아하는 문학 소년이라고 부르기 좀 그런가? 문학 소년 혹시 있으신가요? 시를 좋아하는 사이가. 바이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이런 들어봤어요? 바이런 들어봤나요? 바이런 못 들어봤나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런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바이런의 딸입니다. 바이런의 딸이에요. 네. 시인의 딸이고요. 이 바이런이 굉장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굉장한 바람둥이여가지고 부인의 속을 굉장히 썩였죠. 부인의 속을 굉장히 썩였고요. 이제 몇 가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한 책들을 보면 바이런의 이제 부인이 에이다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에이다가 아버지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성향을 너무 띠고 있어가지고 얘를 이대로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논리 교육을 자극시킵니다. 이성적이면 이제 그런 아버지처럼 사고를 쓰고 다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제 얘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수학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받고 거기에 이제 재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재능도 있었죠. 그래서 베비지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베비지가 만드는 해석기관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로 동작하는 어떤 계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석기관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연구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해석기관이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들어질 해석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여러분들 컴퓨터가 없는 상황인데 컴퓨터는 이러한 모습이 될 거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잘 동작이 될 거야 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아직 실행장치가 없는
해석기관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합니다. 그게 나중에 정말로 동작이 된다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에이다 로버레이스가 최초의 프로그래머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절차가 현대 프로그램의 구조하고 보더라도 크게 차이점이 없고 정말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만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제 Ada인데 Ada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미국 국방성에서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에서 만들게 됩니다. 군대에서 보통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네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집약하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군용 시스템들 굉장히 중요하죠. 미사일 같은 것도 오프되면 안 되니까 신뢰성도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막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멀티태스킹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은 다 집약을 해요. 이런 것처럼 패키지 기능, 제너럴 기능, 멀티태스킹 기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릴라이블리티, 신뢰성 같은 것들도 계속 높이려고 하고, 좋다는 기능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80년대에. 참고로 저기 나오는 이런 기능들은 근래에 들어서 이제 비교적 잘 쓰이는 거예요. C++나 자바, C샵 그런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잘 쓰이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비로소 컴퓨터 시스템에서 잘 동작하는 녀석들인데 80년대에 저런 것들 다 옮겨놨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간 그런 형태의 이제 언어고요. 아직도 쓰입니다. 지금은 이제 충분히 잘 쓰일 수가 있겠죠. 쓰이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국방성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항상 A단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C샵, 자바, C++, 자바, C샵 뒤에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뒤에 맞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 랭귀지와 오브젝트 파일들 사람과 머신을 연결하는 게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입력으로 봤기 때문에 컴파일러의 종류와 개수가 정말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컴파일러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많은 개수에 그래서 N개의 프로그램 랭귀지와 N개의 머신이 존재하면 이론상 필요한 컴파일러의 개수는 N 곱하기 M개의 컴파일러가 존재해요. 100개의 프로그램 랭귀지와 100개의 타깃 문제들이 존재하면 10,000개의 컴파일러가 있다는 10,000개의 컴파일러. 그런데 이런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3절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컴파일러의 모델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뭐 큰 질문이 없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내용들, 1장 내용들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아마 짤막한 동영 클립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업 듣기 전에 짤막한 동영상 클립이 제공이 될 텐데 클립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저거도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시면 수업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교재와 강의 자료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수업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십시오. 세 번째 노트를 가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인쇄번호에 앉아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